1950년 9월,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불과 석 달 전, 북쪽에서 밀려온 전차와 총탄 앞에 수도 서울이 무너졌고, 남한의 대부분 영토가 적의 손에 떨어졌다. 남은 것은 동남쪽 구석, 부산을 중심으로 한 작은 방어선뿐이었다. 약 12만 명의 유엔군과 한국군이 14만 3천 명의 북한군을 마주하며 마지막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좁은 땅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생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바다 건너 한 장군이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10m에 달하고 좁은 수로와 진흙 갯벌로 뒤덮인 항구. 그 누구도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곳 인천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역사는 이 순간 절망과 대담함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롭게 쓰이려 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인민군은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전면전이었다.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기갑부대가 세 개의 축을 따라 남하했다. 서해안을 따라 1사단과 3사단이, 중부 내륙을 4사단이, 동해안을 5사단과 12사단이 밀고 내려왔다. 소련식 심층 돌파 전술에 능숙한 이들은 저항을 우회하고 후방을 혼란에 빠뜨리며 놀라운 속도로 진격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남한 정부는 남쪽으로 후퇴해야 됐고, 준비되지 않은 한국군은 연속된 패배를 겪었다. 수많은 부대가 장비와 병력을 잃었으며 미군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남한의 저항은 점점 약해져만 갔다. 8월에 접어들 무렵 상황은 절박했다. 남한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따라 형성된 부산 방어선으로 밀려났다. 이곳은 동남쪽 구석, 바다를 등진 마지막 보루였다. 약 7만 5천 명의 미군, 4만 5천 명의 한국군, 그리고 소수의 다른 유엔군이 이 좁은 땅을 지키고 있었다. 북한군은 이 방어선을 돌파해 전쟁을 끝내려 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겨울이 오기 전 대규모 유엔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 전체를 공산 통치 아래 두는 것이었다. 부산 방어선은 전략적 함정이기도 했다. 방어는 가능했지만 공격의 여지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은 병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유엔군은 바다를 등지고 점점 더 좁은 공간에 갇혀가고 있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방어가 아닌 방역이 필요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더글러스 메가데어 장군은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이자 극동사령부의 최고 지휘관인 그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믿고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이었다. 메가더는 부산 방어선에서의 소모전을 거부했다. 그는 인천과 서울만이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하지만 대담했다.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탈환하면 북한군의 보급선이 끊긴다. 서울은 한반도의 교통 중심지였고, 남쪽에서 싸우는 북한군의 모든 물자가 이곳을 거쳐갔다. 서울을 빼앗으면 북한군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고 후방을 방어해야 하며 보급 없이 고립될 것이었다. 메가더는 이것이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는 이 작전이 10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장군들은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고위 장교들은 인천을 상륙작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장소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는 평균 9m, 최대 1리츠미터에 달했다. 하루에 2번, 각각 약 3시간씩만 상륙정이 접근할 수 있는 수위가 형성되었다. 썰물 때는 최대 360m 폭의 진흙 갯벌이 드러났고, 이 진흙은 사람을 허리까지 빠뜨릴 만큼 깊었다. 상륙 후 병력은 다음 밀물까지 12시간 동안 고립될 것이었다. 해안에는 자연 해변이 전혀 없었다.
대신 4,000m 높이의 돌과 콘크리트 방조제가 해안을 따라 뻗어 있었다. 병력은 사다리와 갈고리를 사용해 적의 사격 속에서 이 벽을 넘어야 했다. 접근 수로인 플라잉 피시 채널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깊이가 11.8m에 불과한 곳도 많았다. 강한 조류가 시속 9km로 흐르며 배를 밀어냈다. 게다가 이 수로는 월미도라는 요새화된 섬의 감시 아래 있었다. 월미도는 107m 높이로 솟아 있었고 북한군의 포병과 관측소가 전체 접근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군사적 위험도 컸다. 인천 작전을 위해 병력을 빼내면 부산 방어선이 약해질 것이었다. 북한군이 부산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동안 유엔군이 인천에서 갇힐 수도 있었다. 월미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폭격은 전술적 기습의 가능성을 없앨 것이었다. 보급품을 방조제와 갯벌을 넘어 이동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이었다. 표준 해군 교리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작전을 계획하려면 160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천 작전은 75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구상되고 실행되어야 했다. 시간은 없었다. 9월에 높은 조수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10월이었고 그때는 날씨가 악화되기 시작할 것이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7월 초 도쿄에서 첫 번째 계획회의가 열렸다. 메가더는 인천을 목표로 삼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했다. 다른 대안들, 예를 들어 군산 같은 곳은 위험이 적었지만 전략적 효과도 적었다. 7월 19일 메가더는 합동참모본부에 정식으로 해병 1사단과 육군 7사단을 요청했다. 8월 23일 도쿄에서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다. 메가더는 합동참모본부 대표들과 각 군 수뇌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변호해야 했다. 이것은 나중에 제독들의 회의로 알려졌다. 해군 장교들은 인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메가더는 설득력 있는 연설로 응수했다. 그는 말했다. 적이 인천을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계속했다. 부산에서 계속 싸우면 우리는 결국 질 것입니다. 인천은 대담하지만 그것만이 전쟁을 빠르게 끝낼 방법입니다. 8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조건부 승인 메시지를 보냈다. 조건이 유리하다면 인천에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장소 선택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었다. 8월 30일 유엔군 사령부는 작전명령 1호를 발령했다. 작전명은 크로마이트였다. 지휘 구조가 확립되었고 계획이 공식화되었다. 9월 8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도착했다. 당신의 계획을 승인하며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역사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비 작업은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230척의 함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함대가 집결했다. 여기에는 상륙함, 공격 수송선,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이 포함되었다. 47척의 상륙함 중 30척은 일본인 선원이 운용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의 함선들이 모였다. 합동기동부대 7을 나서 스트룹을 해군 중장의 지휘 아래 편성되었다. 육상 부대도 준비되고 있었다. 해병 1사단은 올리버 스미스 소장의 지휘 아래 있었다. 사단은 3개의 연대로 구성되었다. 1연대는 루이스 풀러 대령이 지휘했고 그는 체스티 풀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해병이었다. 5연대는 레이먼드 머레이 대령이 7연대는 호머 리첸버그 대령이 이끌었다. 11연대는 포병 부대였고 일전차 대대는 M26 퍼싱 중형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육군 7사단은 데이비드 바 소장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심각하게 병력이 부족했다. 정규 병력 16,500명이 필요한데 겨우 9,117명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해병대를 뒤따라
상륙할 예정이었다. 한국군도 참여했다. 제1군단 소속 3사단과 수도사단이 작전에 배속되었고 소규모 한국 해병대 부대도 미 해병대와 함께 싸울 예정이었다. 훈련 시간은 거의 없었다. 압축된 일정 때문에 정식 연습 기회는 극도로 제한되었다. 대부분의 부대는 일본에서 승선 전 개별 훈련을 실시했지만 대규모 합동 훈련을 할 기회는 없었다. 해병대는 방조제를 오르는 특수 훈련을 실시했다. 20피트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고 도시 전투 훈련도 받았다. 해군은 위험한 접근 수로의 항법 계획을 세웠고 포격 연습을 했다. 기로에 제거 작전도 계획되었다. 공군은 계속적인 항공 엄호, 근접 항공 지원, 북한군 증원 차단, 정찰 임무를 준비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실수의 여지는 없었다. 정보 수집도 중요했다. 그러나 압축된 일정과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정보 준비는 심각하게 제약받았다. X군단 전쟁일지는 인천 서울 지역의 북한군 병력과 배치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했다. 인천을 방어하는 북한군은 약 1,000명, 서울에 약 5,000명, 김포 비행장에 500명 정도로 추정되었다. 조수와 지리적 조건에 극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현지 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해병대 유진 클라크 중위는 대담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조수 패턴과 시간, 해변 구성과 갯벌 상태, 방조제 높이와 구조, 월미도의 적 방어 위치, 플라잉 PC 수로의 항법 위험 요소를 조사했다. 항공 정찰 임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적의 대공포와 작전 비밀 유지 필요성 때문에 제한되었다. 탈출한 한국 어민들과 지역 주민들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 적의 정확한 배치, 수로의 정확한 깊이, 조류의 정확한 속도. 이 모든 것들이 작전 당일 밝혀질 것이었다. 9월 11일과 12일, 주 침공 함대가 일본 항구에서 출항했다. 해병 1사단을 태운 기동부대 90은 고베에서 출항했고 7사단의 일부는 요코함에서 출항했다. 배들은 서쪽으로 항해했다. 한반도를 향해 역사를 바꿀 싸움을 향해 나아갔다. 함대는 거대했다. 230척의 함선이 줄지어 항해했다. 전함 미주리오와 위스콘시노가 포함되어 있었고 중순양함 톨레도, 로체스터, 헬레나호가 있었다. 경순양함과 구축함들, 상륙함과 수송선들, 그리고 항공모함 복서, 필리핀시, 벨리 포지오가 함께했다. 호위 항공모함 시실리오와 바댕 스트레이트호는 해병 항공단을 탑재하고 있었다. 영국의 순양함 케냐, 실론, 벨파스트, 자메이카호가 함대에 합류했다. 캐나다의 구축함 카유가, 아서베스컨, 수오가, 호주의 워라멍가, 바탄, 쇼헐버노, 프랑스의 라, 그랑디에르호, 네덜란드의 피에트 헤인과 에베르센호가 함께했다. 한국 해군도 15척의 함선을 제공했다. 이것은 진정한 국제연합의 함대였다. 배에 승선한 병사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 이들은 기대에 차 있었다. 드디어 방역의 기회가 온 것이다. 부산에서의 지루한 방어전이 아니라 대담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인천의 위험에 대해 들었다. 조수, 갯벌, 방조제, 그리고 적의 저항. 해병대 병사들은 장비를 점검했다. M1 게런드 소총, M1 카빈, 수류탄, 탄약. 전차병들은 M26 퍼싱 전차를 확인했다. 90mm 주포와 두꺼운 장갑을 가진 이 전차들은 적의 T-34와 맞설 수 있었다. 상륙정 조종사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알고 있었다. 병력을 좁은 수로를 통해 안전하게 해안까지 데려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다. 파일럿들은 항공기를 점검했다. F4U 코르세어 전투 폭격기,
AD 스카이레이더 공격기, F9F 팬서 Z 전투기. 이들은 지상군을 지원하고 적의 증원을 막을 것이었다. 9월 10일 새벽 4시 30분 기동부대 77의 항공모함에서 43대의 미국 전투기가 이륙했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월미도였다. 하루 동안 93개의 네이팜탄이 섬의 동쪽 경사면에 투하되었다. 식생과 방어 진지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전고, 중순양함 톨레도와 전함 미주리를 포함한 해군 포격 그룹이 인천 주변의 북한군 해안 진지에 대한 체계적인 포격을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불이, 바다에서는 강철이 쏟아졌다. 9월 11일과 12일 계속적인 공습이 북한군 진지에 압력을 가했다. 항공모함 복서, 필리핀시, 그리고 호위 항공모함의 항공기들이 하루에 여러 차례 출격했다. 북한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9월 13일 새벽 4시 함대가 한국 해역에 접근하자 해군 포격이 강화되었다. 4척의 순양함과 7척의 구축함이 북한군 해안 방어에 체계적인 파괴를 시작했다. 오후 6시 기로의 제거 작전이 인천 접근로에서 시작되었다. 기로의 제거함들은 어둠의 엄호 아래 작업했고 침공 함대를 위한 수로를 확보했다. 9월 14일 새벽 최종 상륙 전 포격이 시작되었다. 톨레도를 기함으로 한 해군 포격 지원 그룹은 45분간 인천과 월미도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 오전 11시 기동부대 77의 항공모함, 항공기들이 준비 단계의 마지막 공격을 실시했다. 월미도와 인천 본토에 집중했다. 오후 11시 침공 함대가 최종 집결 지역에 도착했다. 함선들은 공격을 위한 위치를 잡았다. 병사들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 이들도 있었다. 곧 동이 틀 것이고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었다. 9월 15일 새벽 6시 33분 첫 번째 파도가 월미도에 상륙했다. 오연대 3대대 로버트 테플렛 중령의 지휘 아래 있었다. 상륙은 처음에는 저항 없이 이루어졌다. 사전 포격이 북한군 방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해병들은 해안에서 뛰쳐나와 내륙으로 이동했다. 산을 올라갔다. 일부 북한군 진지에서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곧 제압되었다. 2시간 이내에 섬이 확보되었다. 약 200명의 북한군 방어병이 전사했고 103여천 명이 포로로 잡혔다. 오전 8시 15분 해병들은 월미대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했다. 섬의 높은 곳에서 그들은 인천항과 접근수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수가 빠졌다. 갯벌이 드러났다. 끝없이 펼쳐진 지늘개 바다. 상륙정들은 물러났고 월미도의 해병들은 홀로 남았다. 그들은 다음 밀물 저녁 5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했다. 북한군이 방역할까? 긴장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방역은 오지 않았다. 북한군은 놀라움과 혼란 속에 있었다. 그들은 인천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적군은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의 요새 월미도는 함락되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명령은 혼란스러웠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귀중한 시간이 흘러갔다. 오후 4시 15분 본 상륙을 위한 예비 포격이 시작되었다. 해군 포격 지원 그룹은 45분간 레드 비치 북쪽 인천과 블루 비치 남쪽 인천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 항공모함 항공기들도 동시에 두 목표 지역을 공격했다. 하늘이 연기와 불로 뒤덮였다. 건물이 무너졌다. 폭발이 땅을 흔들었다. 이것은 현대전의 모습이었다. 압도적인 화력. 오후 5시 30분 조수가 다시 들어왔다. 물이 갯벌을 덮었다. 이제 시간이었다. 레드빛이 공격이 시작되었다.
오연대의 1대대와 2대대, 레이먼드 머레이 대령의 지휘 아래 북쪽 인천의 방조제에 상륙했다. 공격은 처음에는 약한 저항에 직면했지만 4-5m 높이의 방조제를 오르는 것이 어려웠다. 해병들은 특수 제작된 사다리와 갈고리를 사용해 벽을 기어 올랐다. 적의 총탄이 날아왔다. 일부 해병들이 쓰러졌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올라갔다. 그들은 방조제 위로 올라서서 내륙으로 밀고 들어갔다. 2분 후 블루비치 공격이 시작되었다. 1년대 체스티 풀러 대령의 지휘 아래 남쪽 인천에 상륙했다. 이 공격은 더 큰 저항에 직면했다. 도시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더 강력한 저항을 했다. 기관총 사격과 박격 포탄이 쏟아졌다. 해병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씩 둘씩 방조제를 넘었다. 상륙정들은 계속해서 병력을 실어 날랐다. 전차들도 상륙했다. M26 퍼싱 전차들이 해안으로 올라왔다. 그들의 90mm 주포는 적의 방어 진지를 하나씩 파괴했다. 오후 6시 레드 비치와 블루 비치의 병력이 초기 목표를 확보하고 교두보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극심한 조수 조건 때문에 병력은 다음 썰물 전에 빠르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해 진력은 오후 6시 43분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해병들은 익숙한 일을 하고 있었다. 진지 구축, 무기 배치, 통신 확립. 북한군의 방역에 대비했다. 자정까지 유엔군은 약 3km 내륙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교두보를 확보했다. 해병대와 육군 부대가 연결되었고 북한군의 방역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첫날은 성공이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밤새 북한군이 소규모 방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화되지 않았고 쉽게 격퇴되었다. 새벽이 밝았을 때 유엔군은 여전히 교두보를 지키고 있었다. 9월 16일 새벽 확장 단계가 시작되었다. 해병 1사단은 김포 비행장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했고 육군 7사단이 상륙을 시작해 성공을 확대했다. 오전 6시 30분 오연대 1대대가 김포 비행장을 향해 진격했다. 이 비행장은 서울 징역시 근접 항공지원작전의 기지가 될 것이었다. 전고 김포 비행장이 해병대에 의해 확보되었다. 일부 북한군 저항이 있었지만 곧 제압되었다. 이제 유엔군은 자체 비행장을 가지게 되었다. 오후 2시 7사단의 일부가 상륙을 시작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보급품. 교두보는 점점 더 강해졌다. 오후 6시 인천시의 약 80%가 확보되었다. 북한군은 무질서하게 서울을 향해 후퇴하고 있었고 장비와 보급품을 버리고 있었다. 오후 8시 유엔군은 약 65제곱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었다. 작전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9월 17일 서울을 향한 본격적인 진격이 시작되었다. 해병 1사단은 주요 도로를 따라 수도를 향해 이동했고 7사단은 남쪽 접근로를 확보했다. 9월 18일 32연대 2대대 7사단이 인천에 상륙해 진격을 강화했다. 9월 19일까지 인천 지역은 완전히 확보되었다. 유엔군은 인천과 김포 비행장을 모두 통제했고 서울 진격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작전은 초기 목표를 달성했고 북한군은 한강 북쪽으로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을 탈환하는 일은 또 다른 전투였다. 인천 상륙 이후 서울 진격은 강렬한 도시 전투를 수반했다. 이것은 한국 전쟁의 첫 번째 주요 도시 전투 중 하나였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엔군은 인천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서울을 향한 진격을 시작했다. 해병 1사단은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했고 7사단은 남쪽 접근로를 확보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병들은 폰툰 다리와
상륙용 차량을 사용해 한강을 건넜다. 서울 교외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도시 지형을 이용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에드워드 아몬드 장군은 서울에 대한 최종 공격을 명령했다. 해병대와 육군 부대는 도시를 블록 단위로 전투하며 나아갔다. 양측 모두 도시 지역에서 포병을 사용했고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9월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고 선언되었다. 공식 행사가 열렸고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도의 통제권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산발적인 전투는 며칠 동안 도시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었다. 서울 해방의 비용은 컸다. 인천 서울 작전 동안 해병대는 총 2,001명의 사상자를 냈다. 도시 전투 중 육군은 1,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민간인 사상자는 약 2,300명의 사망자와 5,000명 이상의 부상자로 추정되었다. 재산 피해는 막대했다. 서울 건물의 약 30%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인천은 더 심했다. 약 40%의 구조물이 피해를 입었다. 전쟁은 도시를 황폐화시켰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성공이었다. 인천 상륙의 성공은 한국 전쟁의 전략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작전의 영향은 달성된 전술적 승리를 훨씬 넘어섰다. 상륙 후 2주 이내에 석 달 동안 승승장구하던 북한군이 전면 후퇴에 들어갔다. 북한인민군의 전체 작전 개념이 붕괴되었다. 그들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고 동시에 그들의 보급선이 끊겼다. 서울의 점령은 38도선 남쪽에서 작전 중인 모든 북한군의 주요 보급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것은 계속적인 공격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참 위기를 만들었고 전반적인 후퇴를 강요했다. 심리적 영향도 컸다. 이 작전은 유엔군이 공격 행동을 취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초기 북한 징역으로 심각하게 흔들렸던 한국군과 유엔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회복시켰다. 부산 방어선과 인천 상륙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인천에서의 성공으로 북한군은 부산 전선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포위 공격을 끝내고 유엔 8군이 돌파해 북쪽으로의 진역에 합류할 수 있게 했다. 인천 성공은 유엔군을 방어해서 공격으로 전환시킨 작전 모멘텀을 제공했다. 이것은 전쟁의 성격을 방어 작전에서 공격 캠페인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유엔군을 38도선을 넘어 북한 영토 깊숙이 진입하게 했다. 인천의 성공은 메가더 장군의 명성과 영향력을 크게 높였다. 이것은 나중에 그가 전쟁을 중국으로 확대하자고 옹호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인천의 성공과 그에 따른 압록강을 향한 징역은 1950년 11월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것이었고 이는 전쟁의 새롭고 더 위험한 단계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전투의 사상자 수치는 이 작전의 규모와 강도를 말해준다. 미 해병대는 인천 상륙 단계에서 214명의 전사자를 냈고 전체 인천 서울 작전 동안 2,077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5명이 실종되었고 2명이 부상으로 사망했다. 부대별로 보면 1년대는 퍼시페이 7명의 사상자, 18명 전사, 70명 부상, 5연대는 175명의 사상자, 12명 전사, 103명 부상, 7연대는 67명의 사상자 12명 전사, 56명 부상, 지원부대는 5,000명의 사상자 8명 전사, 370명 부상을 냈다. 미 육군 7사단은 9월 18일부터 참전해 전미컬명의 전사자, 159명의 부상자, 3명의 실종자를 냈다. 작전에 배속된 한국 해병대와 육군 부대는 약 150명의 총 사상자를 냈고 선립 2명이 전사하고 178명이 부상당했다. 미 해군 인원은 3명이 전사하고 67명이 부상당했는데 주로 상하역 작전 중 사고,
해안 근처 함선에 대한 적 포병 사격, 기로의 제거 작전에서 발생했다. 작전에 참여한 한국군은 제1군단, 3사단과 수도사단이 77명 전사, 234명 부상, 13명 실종의 중간 정도 사상자를 냈다. 북한인민군은 인천 작전 중 파괴적인 손실을 입었다. 인천 수비대 구사단 22연대는 200명 이상의 전사자, 130명의 포로, 약 150PL 인로 200명의 부상자를 냈고 300명 미만의 유효 병력만이 탈출했다. 월미도 방어부대는 약 107명이 전사하고 13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부상자 포함 섬 수비대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 서울 지역 부대 18사단 및 기타 부대는 후속 서울 전투 중 14,000명 이상이 전사하고 7,000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약 3,500명이 탈영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인천 서울 작전에서 북한인민군의 총 손실은 14,000명 이상 전사, 약 8,000명 이상 부상 추정, 7,000명 포로였다. 파괴되거나 노획된 장비는 전차 50대 이상, 포병 200문 이상, 차량 1,000대 이상, 그리고 대량의 소화기와 탄약이었다. 민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인천 서울 지역의 민간인 인구는 군사작전으로 심각한 결과를 겪었다. 약 1,00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약 5,7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투 지역에서 도망쳤다. 재산 피해는 인천의 약 40%, 서울의 약 30%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월미도에서는 전체 섬 방어 시설이 파괴되고 민간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인프라 영향으로 인천 항구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김포 비행장은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했으며 교통망이 중단되고 지역 전체에서 상하수도 및 통신 시설이 중단되었다. 인도주의적 결과로 식량 부족이 빠르게 발생했다. 의료시설은 사상자로 인해 압도되었다. 중단된 서비스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들이 전투에서 도망치면서 난민 위기가 발생했다. 장기적인 민간인 영향으로 몇 달간 지속되는 경제적 혼란, 격렬한 전투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역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이동, 그리고 민간인 인구에 추가 부담을 주는 재건 요구사항이 있었다. 전쟁은 군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간인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 그들의 집이 파괴되었다.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다. 전쟁의 진정한 비용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파괴된 삶, 잃어버린 미래, 영원히 변화된 공동체에 있다. 환경과 날씨의 도전은 작전 전체에 걸쳐 핵심 요소였다. 인천의 조수 범위는 군사 역사상 어떤 상륙 작전에서도 가장 극심한 것 중 하나였다. 조수 범위는 평균 9m였지만 대조기에는 11m에 이를 수 있었다. 이 극심한 변화는 복잡한 일련의 도전을 만들어냈다. 하루에 2번, 각각 약 3시간 지속되는 사용 가능한 만조 기간만 있었다. 상륙정은 최소 7m의 수심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이 짧은 시간대에만 발생했다. 상륙 후 병력은 다음 만조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갯벌에 고립될 것이었다. 썰물 때 광대한 갯벌이 일부 지역에서 방조제로부터 최대 300놉시아미터까지 확장되었다. 이 갯벌은 사람을 허리까지 빠뜨릴 수 있는 부드럽고 끈적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늘근 일부 장소에서 사람을 허리까지 삼킬 만큼 깊었다. 방조제는 높이가 4~5m였고 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이 벽에는 자연적인 틈이 없었는데 이는 상륙 부대가 사다리와 갈고리를 사용해 올라가거나 폭발물을 사용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벽은 태풍이 일으키는 파도를 견디도록 설계되어 매우 견고했다. 조수 시간창은 좁았다. 9월 15일에 아침 만조는 오전 6시 30분경에, 저녁 만조는 오후 5시 30분경에 발생했으며 일몰은 오후 10시 43분이었다.
이것은 저녁에 상륙하는 병력이 어둠이 오기 전에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일광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방조제 뒤의 해안 지형은 일반적으로 평평했지만 빠르게 낮은 언덕과 도시 개발로 이어졌다. 이것은 방어 진지를 위한 약간의 고지대를 제공했지만 또한 진격하는 부대에게 도전을 만들어냈다. 9월 황해의 날씨는 추가적인 도전을 제시했다. 태풍 시즌은 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폭풍의 위험을 만들었다. 제한된 일광 시간 9월 15일 일몰 오후 6시 43분 은 오후 상륙이 어둠 전에 최소한의 일광 후속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해상 상태는 좁은 수역에서 작동하는 소형 상륙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적의 지역 통제로 인해 적절한 수로 조사가 불가능했고, 이는 수심과 항법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인천을 상륙 작전을 위해 선택될 수 있는 최악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불가능성이 메가더가 그것을 선택한 이유였다. 적도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투에 전환점들이 있었다. 9월 15일 오전 6시 33분 월미도에 대한 최초 상륙은 압도적인 포격으로 인해 저항 없이 이루어졌고, 이는 유엔군이 몇 시간 내에 중요한 고지대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제한된 일광과 극심한 조수에도 불구하고 레드비치와 블루비치에서 4.5m 방조제를 성공적으로 넘은 것은 교두보의 빠른 공고화를 가능하게 했다. 9월 16일 김포 비행장의 빠른 점령은 서울 진격을 위한 즉각적인 항공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북한군의 빠른 붕괴와 인천 포기는 유엔군이 모멘텀을 잡고 서울을 향한 진격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교두보에 대한 북한인민군의 증원 또는 방역 실패는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했고, 작전의 성공이 서울 탈환과 더 광범위한 유엔 공세로 확산되도록 했다. 왜 이 상륙이 성공했을까?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전술적 기습이 달성되었다. 월미도를 포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주요 공격에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채 포착되었다. 정보 보고서와 포로 신문은 북한군 지휘관들이 조수 조건 때문에 인천 상륙을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이것이 부적절한 방어 준비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화력과 항공 지원에 우세가 있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의 해군 포격 지원은 대부분의 북한군 방어 진지를 무력화시킨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했다. 항공모함 기반 항공 지원은 적군의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고 증원을 막았다. 근접 항공 지원 임무는 지상군의 즉각적인 대응 화력을 제공했다. 실행의 속도와 결단력이 있었다. 월미도에 대한 최초 공격은 2시간 이내에 완료되었다. 방조제를 빠르게 오르는 것은 북한군이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을 막았다. 교두보의 빠른 공고화는 취약한 조수 대기 기간 동안 적의 반격을 막았다. 병력의 질도 중요했다. 일부 인원 이동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경험으로 고도로 훈련되고 경험이 많았다. 해군 부대는 위험한 접근로를 항해하는 데 뛰어난 항해술을 보여주었다. 육군 부대는 병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원 역할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적의 약점도 있었다. 북한군은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었고, 최전개 부대는 부산 방어선에서 교전 중이었다. 빈약한 정보 수집은 북한인민군이 공격의 규모와 위치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부적절한 통신 시스템은 조정된 방어 대응을 막았다. 상륙에 대응할 수 있는 제한된 예비대가 있었다. 병참 실행도 훌륭했다. 복잡한 조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륙정 작전은 최소한의 손실로 수행되었다. 보급 작전은 도전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었다. 의료 후송 절차는 사상자를 처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성공적인 상륙 작전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실수도 있었다. 북한군은 지능 실패를 겪었다.
작전이 미국 언론에 부분적으로 누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규모 해군 집결과 공격의 구체적인 시기를 탐지하지 못했다. 부적절한 방어 준비가 있었다. 인천이 상륙 작전에 불가능하다는 평가는 최소한의 방어 준비로 이어졌고, 특히 방조제와 인천 도시 지역에서 그러했다. 병력의 과도한 확장이 있었다. 최정예 부대를 부산 방어선 공세에 투입함으로써 북한군은 후방 지역을 방어하기에 부적절한 병력을 남겼다. 빈약한 통신 시스템이 있었다. 상륙이 시작되자 북한군은 효과적인 대응을 조정하거나 증원을 요청할 수 없었다. 부적절한 해안 방어가 있었다. 유엔군도 일부 실수를 저질렀다. 시간 압박이 훈련을 제한했다. 압축된 일정은 적절한 리허설과 훈련 기회를 제한했다. 일부 부대는 복잡한 작전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정보에 간극이 있었다. 압축된 준비 시간은 적의 방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일부 방어 진지는 예상보다 더 강했다. 수로 조사가 부적절했다. 적절한 수로 조사의 부족은 일부 함선이 예상치 못한 항법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정 문제가 있었다. 복잡한 다국적 부대 구성은 일부 조정 문제를 만들었고, 특히 통신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들은 작전의 전반적인 성공에 치명적이지 않았다. 대담한 계획, 뛰어난 실행, 그리고 적의 약점이 결합되어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것은 전략적 비전, 작전 위험 감수, 그리고 전술적 실행의 예였다. 메가더의 계획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무모하다고 여겨졌다. 조수, 지리, 적의 방어 위치, 모든 것이 실패를 향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이 불가능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적도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 기습은 달성되었고, 압도적인 화력과 뛰어난 부대의 질과 결합되어 승리를 가져왔다. 작전은 한국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석 달간의 패배가 역전되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수도를 되찾았다.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비용 없이 오지 않았다. 수천 명의 군인이 죽거나 다쳤다. 수천 명의 민간인이 고통받았다. 도시들이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승리는 전쟁을 끝내는 대신 확대시켰다. 유엔군은 38도선을 넘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것은 중국의 개입을 촉발할 것이었고, 전쟁을 또 다른 3년 동안 연장시킬 것이었다. 인천의 승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1950년 9월, 그것은 기적처럼 보였다.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절망이 승리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방역을 시작한 날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인천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본다. 우리는 대담한 지도력을 본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할 의지를. 우리는 뛰어난 용기를 본다. 병사들이 적의 총탄 속에서 방조제를 기어오르며 보여준. 우리는 국제 협력을 본다. 여러 나라의 함선과 병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싸우는. 우리는 전쟁의 비용을 본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치러진. 우리는 승리의 아이러니를 본다. 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우연성을 본다. 몇 가지 요소가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몇 가지 결정이 다르게 내려졌다면 전체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인천 상륙 작전은 단순히 군사 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냉전의 역학을 형성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것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9월 날 인천의 해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해졌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방역을 시작했다.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번영하는 민주주의, 경제 강국, 자유의 수호자로서의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은 그 대담한 상륙에서 시작되었다. 조수와 갯벌, 방조제와 총탄 속에서. 그곳에서 자유를 위한 싸움이 승리했다. 그곳에서 한 국가의 미래가 확보되었다. 그곳에서 역사가 새롭게 쓰였다. 이것이 인천의 이야기다. 불가능이 가능해진 곳, 대담함이 승리한 곳, 대한민국이 방역을 시작한 곳.